예, 안녕하세요. 저는 수리요술 수업을 하고 있고요. 문성호라고 합니다. 첫 번째 저런 데서 수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모의고사 기본 출제원 이것처럼 수능과 관련된 데도 사실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선생이고, 첫 번째 장은 그냥 프로필 사진 같은 거 함부로 믿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리키피아 팀은 이렇게 선생님 5명이 같이 교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전국의 러셀은 저희가 다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전국 러셀 이외에 다른 학원들은 출강을 해서 수리논술만 수업을 하고 있는 이렇게 5명의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셨을 때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학생은 뭐가 제일 궁금해요? 뭐가 제일 궁금해요? 오셨을 때?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원서를 어떻게 쓰면 될지가 궁금해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붙을지가 궁금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6월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그죠? 그 6월 모의고사 뒤로 수시 지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본적인 관점은 뭐냐면 이겁니다. 그 학생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이제 2가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능 성적이 모자랄 것 같아. 지금부터 수능 올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 혹은 수능이 잘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수능부터 올인해야 된다? 아니면은 그 다음에 수능이 잘 안 나오니까 수시 올인해야 된다. 이렇게 2가지 생각을 하기가 좋은데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특히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리논술을 공부를 하는 게 당연히 수능 수학 능력 고득점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수능 수학을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사실 수리논술 실력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실제로는 수시를 중심으로 입시 전략을 짤 것인가 아니면 정시를 중심으로 입시 전략을 짤 것인가, 요게 사실 실제로 입시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학생들 원서를 쓰는 입장에서는 좀 무의미한 고민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입시를 돌파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뭐냐면 정시에 기반한 수시.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요거를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보면 눈이 빨리 번쩍 뜨이시죠? 어머니 등이책에 다 있는 이 표입니다. 제가 이거 하나 그려놓느라고 하룻밤 꼴딱 샜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요, 6월 모의고사 성적 기준으로 요 정도 같으면은 정시는 어디쯤 간다를 제가 대략표로 그려놓은 겁니다. 이거는 영어 제외하고 국수, 탐, 3과목 100분위 합 기준으로 그러니까 300점 만점으로 한 건데, 이거를 설명을 제가 좀 드리는 게 나중에 정시와 관련된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이 되시는 거라서, 그리고 제가 이 표와 관련돼서 이 표를 보실 때 주의할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경희대 기계공을 270이라고 써놨잖아요. 270이면 평균 90이잖아요. 3과목이니까. 그러면 저는 이 표를 만들 때 국, 수, 탐 3과목이 다 90인 학생들을 가정하고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251 같으면 나중에 몇 살? 셋다 83, 4 정도에서 3과목 다 83, 4 정도에서 100분위가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이제 표를 만든 겁니다. 입시를 3번, 4번째 경험하신 어머님들 아니시면 아직 이거 조금 낯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생 수능 성적표를 보시면요, 성적이 3가지가 찍혀나옵니다. 6월 모의고사 보시면 원점수가 찍혀나오고요. 100점 만점에 우리 아이가 몇 점인가가 찍혀나오고 100분위라는 성적이 찍혀나오고요. 그 다음에 표준점수라는 성적이 찍혀나옵니다. 원점수를 기준으로 합보를 결정하는 대학교는 전국에 하나도 없고요. 원점수는 사실 수능 성적표에는 찍혀나오지도 않습니다. 수능 성적표에는 이 2가지만 찍혀나옵니다. 그런데 이 2가지에서 조금 아실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학 선생이라 이런 거에 좀 민감합니다. 평균이 이제 2과목을 놓고 평균이 높은 과목하고 평균이 낮은 과목, 요게 2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평균이 높은 과목 같으면 전국의 학생들이 여기서 빵점부터
100점까지 중에 평균이 높은 과목 같으면 위쪽에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분포할 거고 가운데로 가면 애들이 별로 없고 이렇게 학생들이 분포를 할 겁니다. 그쵸? 평균이 낮은 과목 같으면 학생들이 어떻게 분포를 할 거냐면 가운데 쪽에 학생들이 제일 많을 거고요. 위쪽에 학생들이 별로 없을 거고 이렇게 학생들이 대체로 분포를 하겠죠. 자, 이게 조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평균이 높은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한 개 틀리면요, 100점 만점에서 한 개 틀리면 요 뒤에 이만큼 학생들이 생깁니다. 즉 한 개 틀리면 100분위가 어마무지하게 까인다는 거죠. 근데 대체로 평균이 낮은 과목 같으면 하나 틀리더라도 100분위에서 뭐 점수가 크게 깎이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평균이 100분이라는 점수 체제는 평균이 높은 과목이 중요도가 커지는 점수 체제가 100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어는 어차피 절대평가를 빼고 그 다음에 탐구는 반영 방법이 또 다르거든요. 그럼 국어 수학 중에 대체로 평균이 높은 과목이 뭘까요? 누가 보죠? 상대적으로 꼭은 아닌데요. 국어도 미친 문제를 낼 때 가끔 있어요. 꼭은 아닌데 대체로는 평균은 국어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평균은 우리 학생들처럼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1번 쭉 찍고 오퍼던 자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평균을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수학은 이거 무슨 암호문 같아서 쭉 찍고 나오더라도 국어는 한글로 적혀 있으니까 읽어보고 찍는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일어나서나 평균이 높은 과목이 국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00분위를 반영하는 한에서는 국어하고 수학 중에 대체로는 국어 잘 보는 게 조금 유리합니다. 표준 점수는요. 죄송합니다. 자, 공식 하나만 쓸게요. 표준 점수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해서 산출을 합니다. 이게 표준 편차인데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거는 점수가 흩어져 있는 정도인데 대체로 이제 20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약분되도록 맞춰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게 뭐냐면 이게 과목 평균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내 점수입니다. 그러면 표준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학생들이 신경을 써야 될 거는 얘잖아요. 그러니까 내 점수를 잘 받기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유불리는 5에 의해서 결정되네요. 이게 대체로 과목별로 비슷하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의해서 결정돼요. 근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평균이 낮으면 낮을수록 표준 점수가 커져요. 그래서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하는 한에서는 어떤 해에 수학이 쉽게 나오면 수학 표준 점수 만점이 120이 되기도 하고 어떤 해에 수학이 만약에 어렵게 나오면 표준 점수 만점이 140점이 됩니다. 어머님들이 이해하셔야 될 첫 번째는 이 두 가지가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하는 한에서는 평균이 낮을수록 중요도가 커집니다. 그러면 평균이 낮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체로 수학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수학이 중요도가 커지는 점수 체제는 대체로 표준 점수.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국어가 이제 중요도가 높아지는 점수 체제는 여기 100분. 그러면 어머니들이 생각할 수 있는 정시와 관련된 최초의 전략은 뭐냐 하면 우리 애가 만약에 수학 상대적으로 수학을 좀 잘 못하는 편이다. 그러면은 이 아이는 100분이 반영한 대학교를 원서를 쓰는 게 유리할 거고요. 수학에 강점이 있다. 그러면 대체로는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교는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점수를 반영을 하는 거니까 표준 점수 반영한 대학교에 원서를 쓰는 게 더 유리하겠다. 어머니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첫 번째 전략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그렇게 되면 참 좋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주면 내 점수 특성에 맞는 데다가 원서를 쓰면 되는데 점수를 반영한 대학교가 서영고, 서성한이, 중정, 외시, 건숙, 동호 죄다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요. 지금 100분위 1을 반영하는 제일 높은 대학교가 현재는 성신여대입니다. 그 아래쪽으로 가면 이제 100분위 반영한 대학교가 오히려 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이화여대가 100분위를 반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점점 이화여대가 이쪽으로 도망가고 숙명여대가 원래 100분위 반영하다가 이쪽으로 도망가고 이래서 지금 100분위 반영하는 제일 높은 대학교는 성신여대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대체로는 입시 전략을 서울의 중위권 이상의 대학교를 중심으로 입시 전략을 잡으시면
머릿속에 표준 점수 중심으로 계획을 잡으시는 게 유리해요. 근데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선생님 저거 100분이 기준이라면서요. 저거 100분이 맞아요. 그러면 저거 별로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표준 점수로 표를 만들면 제가 올해 수능의 난이도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표준 점수가 만점 받은 애가 몇 점 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학생들이 어디쯤 가겠다를 예측하는 거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수능 끝나고 고민해 봐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표준 점수로 어느 정도 받았던 친구들이 이 정도를 원서를 쓰면 대충 맞았겠다. 이런 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정시 원서 고민하실 때도 같이 고민하시라고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사실 정시에서는 되게 핵심적인 거라서요. 첫 번째 고민하셔야 되는 거. 그러면은 어떻게 보시면 될 거냐면 우리 아이가 만약에 국수탑이 90, 90, 90이다. 그럼 경희대 기계쯤 가겠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이 똑같이 270인데 수학이 80이고 그 다음에 국어랑 탐구를 95, 95를 맞춰서 270이다. 그러면 이거보다는 좀 낮은 대학교를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거고요. 우리 애가 특히 수학이 95까지 한 상태에서 나머지에서 손해를 좀 봐서 270이다. 그러면 이것보다는 조금 높은 데를 생각해도 되겠다. 그 정도 고정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결과적으로 이 표가 다 엎어지는 최종적인 이유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되게 대치동에 엄청 큰 재종반 학원에서 이제 큰 학원이니까 연대 거의 모두 합격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 합격자들 중심으로 수능 커트라인을 유출을 해낸 걸 봤어요. 물론 이제 높기는 의대 치대가 높은데 의대 치의과 제외하고 제일 높은 거 어딨을까요? 제일 높은 식품 연예였어요. 요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표를 나열한 거는 대체로 학생들의 선호도 그냥 약대 제외하고요. 의치 한약 제외하고 일반 대체로 학생들의 선호도 순으로 이제 점수를 나열한 거거든요. 근데 입시 결과는 이거대로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과에서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문과에서 서울대 경영이 서울대 농경제보다 커트라인이 높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서울대 농경제가 더 높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를 들어서 보죠. 저기 좀 이번에는 좀 이쪽으로 가보죠. 연대에서 제일 높은 데가 이제 저기 있는 이제 의치학을 뺀 겁니다. 전기전자로 잡혀 있는 대체로 이제 전기, 기계, 화학 이런 데들이 이제 연대에서 공대 중에 단위 높은 데입니다. 여기 원서 쓴 친구들은 나머지 분은 어디 썼을까요? 여기 원서 쓴 친구들은 나머지 어디 썼을까요? 서울에 썼거나, 그렇죠? 지방 내에 썼겠죠. 그러면 저는 서울대 전전 최초 합들은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해요. 한 명도 안 남고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딴 데 붙을 때마다 빠져나가기 시작할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연세대 식품 영양을 쓴 친구들은 나머지 군에 어디를 썼을까요? 서강대, 삼성관대, 하나를 썼겠죠. 얘네는 합격 최초 합하는 순간 그 학교의 귀신이 되는 학생들이에요. 근데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어서 위쪽에서 점수가 이제 최초 합이 될 수 있는 아이들 정도가 빠져나가고 나면 거기서 갭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애들 사실 많고 빵꾸 난 냄새였어요. 이런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애들 많고. 그래서 대체로 제일 높은 학과가 실제로 제일 높은 커트라인을 가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과 순서대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이 과 순서대로 커트라인이 정해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양해를 드리고 그냥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내 생각에는 작년에도 연대 전전이 빵꾸가 났으니까 올해도 연대 전전이 빵꾸가 날 것 같아. 이러고 이제 제가 제 입장에서 표를 작성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순서대로 되지 않는데 그거는 그런 거 확인은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확인하는 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나중에 수능 끝나고 나서 요새는 이제 모의 지원 시스템 같은 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모의 지원 같은 거 해보면서 올해 이과에 이상하게 학생들이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몰린다. 그러면은 이거는 커트라인 치솟을 가능성도 있고 혹은 반대로 얘네들이 싹 다 빠지고 나면 그 사이가 뻥 비어가지고 이상한 학생들까지 다 붙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리 갖다가 반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아주 노멀한 정도의 합격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종적으로 정시로 넘어가면 그런 것들이 머리를 아프게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최초의 고민은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나는 어디쯤 갈 거다. 혹은 우리 애는 어디쯤 가겠다 정도는 이제 잡아 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한 번 더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9월 모의고사가 돼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은 정시 같으면 어디쯤 갈 거다. 즉 무슨 얘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정시에 기반한 수시인데 우리 학생이 갈 수 있는 마지노선은 저는 정시로 끊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끊을 수 있으면 우리 수시 전략은 뭐가 될까요? 이것보다 높은 대학교를 수시를 통해서 붙을 수 있는 거. 요거가 고민돼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 그 다음에 고민을 하셔야 될 거는 정시로 지원이 불가능한데 학생부로 공략이 가능한 대학교를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서울에 있는 학생들한테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인서울 마지노선에 해당하는 대학교들의 학생부 교과 전형 성적이 2.0쯤 돼요. 그러니까 내신이 2.0인 학생들이 광운대학교를 가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씁니다. 왜냐하면 지방에 있는 한 학교에서 몇 명 공부하지 않는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랑 서울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를 한 여기랑 동등한 내신을 비교를 하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학생들이 원서를 잘 쓰게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거 예를 좀 시간이 많으면 이거 예를 좀 들어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시간이 좀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건 대체로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이건 제가 밑에 비워뒀잖아요. 왜냐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고등학교에 따라서 합격선을 다르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여기에서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면 첫 번째로 고등학교를 찾아가 보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애 정도의 내신 같으면 작년에는 어디쯤 붙었냐, 학생부로 붙은 사례가 있냐 이런 거 확인해 보시고 고등학교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만약에 넘어갈 것 같으면 어디 가서 입시 컨설팅 하는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는 학생부를 점수를 좀 계산기를 열심히 두들겨 봐야 돼요. 그래서 근데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학생부로 정시 지원이 불가능한데 문제는 이거잖아요. 정시 지원이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학생이 만약에 한 2.5점 이 내신이 만약에 가지고 있다. 좀 좋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 그래서 내신 2.5점 가지고 있다. 이 학생 같으면 뭐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전형 붙는다고 이야기는 못하는데 던져볼 만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 내신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사실 정시로도 성균관대는 붙는 경우가 많아서 잘하는 학생들은 잘하는 학생들대로 잘 못하는 학생들은 잘 못하는 학생들대로 학생부 공략 가능한 대학교 찾아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서 6장 중에 학생부로 한 장이나 2장 정도 썼거나 사실 저는 원서를 수시 원서를 한 2,000장쯤 본 것 같은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쓴 건 사실 윤노술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 이 밑에 학생들 한번 보죠. 요 학생 같으면은 정시 지원 가능권은 이게 269 나와 있는데 269인데 수학이 좀 되게 높은 편이네요. 그럼 아까 제가 드린 표에서 이 정도를 찾아보시면 건대 경희대선에 아마 걸릴 겁니다. 건국대 경희대 정도를 붙을 건데 그런데 수학 성적이 상대적으로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더 높은 데를 갈 수 있나? 고민을 좀 해보면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점수 특성이 있는데 학생들 머릿속에 뭔가 좀 그 바로 위에 대학교가 중앙대인데 중앙대학교하고 건국대 사이에 뭔가 좀 넘을 수 없는 턱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서강대, 성균관대 하는 이런 데 성적이 막 겹치는데 중앙대가 딱 이렇게 있고 건대가 딱 이렇게 있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좀 이제 심리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적이 잘 받으면 운이 되게 좋으면은 중앙대 낮은 학과 정도 써볼 법한데 근데 뭐 어쨌거나 중앙대 낮은 학과 건국대 경희대 정도 쓰면 대체로 다 붙어요. 이 정도 성적으로 이기죠. 그러면은 얘 수시 어떻게 쓰면 될까요? 6장을 다 만약에 논술을 쓴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로 이런 학생들이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함정은 뭐냐면 홍익대에 쓰는 겁니다. 수능전. 그러니까 성적이 이러니까 어차피 홍대 점수인가 홍대 써야지 하고 생각하는데 자 홍대에는 이 학생 같으면 정시로도 갑니다. 근데 수능전에 논술을 썼다가 이게 붙어버리면요 학교 가야 돼요. 정시를 전과목 100점을 받아도 홍익대를 봐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여기 작전을 잡는 거는 내가 수능까지 아둥바둥해서 이거 조금 더 높은 정시 지원관, 그러니까 여기 베이스를 까는 거를 더 높이 깔고 난 이거보다 더 위쪽으로 써야지 수능 전에 내가 이미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교를 원서를 쓰는 거는 좋은 방법이야. 손해보거든요. 그럼 얘 어디 써야 될까요? 저는 일단 연대 쓰기 시키고
연대 되게 무시무시한 애들 올 것 같으시죠? 자, 좀 생각해 볼게요. 연세대학교가 제가 드릴 표해보면 연세대학교 좀 높은 학과가 대체로 어느 정도 있을까요? 90 곱하기 4 280 한 4, 5 정도 되면 연세대학교 높은 과에 갈 것 같습니다. 대체로 고쯤 될 겁니다. 아마 표해보시면. 그러면은 전과목 1등은 커트라인 제 경험상 전과목이 전국의 전과목 1등급 중에 제일 꼴찌가 누구냐면 국어도 96, 수학도 96, 탐구도 96이면 전국의 전과목 1등급 중에는 제일 꼴찌인 거 맞죠? 기분은 좋죠. 기분은 전과목 1등급 기분은 좋은데 전국의 전과목 1등급 중에 꼴찌인 제 경험상 얘네가 이제 연세대 최상위학과 의치학 제외하고 나면 연세대 최상위학과 대충 커트라인을 형성을 합니다. 그러면 수학이 1등급 나오고 나머지도 엔간하면 사실 연대 안에서는 원서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시원 얘들 이 원서를 연대를 쓸까요? 게다가 그 정도 성적권의 학생들 같으면 저기 이거 뭐라 곤조라고 하나? 그러니까 좀 고집도 있어요. 나 이거 성적 더 올릴 건데 뭔 수능 전에 연대야? 뭐 이러고 이제 고집을 좀 부릴 법하고 정시로 만약에 연대를 쓸 수 있으면 나머지 분은 떨어지더라도 지방도 이제든지 서울대에서 던져보는 거 아니에요. 요새는 연대 공대 분계들이 그렇게 서울대 경영을 던져대더라고요. 서울대 경영 맨날 빵꾸 뚫린다면서요 하면서 서울대 경영을 아무 생각 없이 막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연대 시험장에 앉아있는 애들이 다 1등급이 아니에요. 제 생각에 2등급 비율이 더 높을 겁니다. 근데 연세대 학교 시험 문제가 되게 어렵거든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제가 그걸 일부러 표에서 좀 뺐는데 연세대학교 작년에 연세대학교 지금 소송 중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수리논술 문제가 뭐 하여튼 빨리 나왔다 이래가지고 시비가 걸렸잖아요. 소송 중이에요. 근데 소송 중인데 연대가 치사하게 그거 했습니다. 근데 니네 소송권 니네들 어차피 그 문제 똑바로 했어도 니네 어차피 떨어졌을 거야 하고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작년 연대 수리논술 전 학과 커트라인을 다 내놨어요. 제가 그거를 이제 주소 어디서 찾아서 봤는데 연세대학교에 좀 안 좋은 학과들 있잖아요. 그 낮은 쪽인 학과들 수리논술 커트라인 100점 만점에 30점 이런 학과들이 되게 많습니다. 연세대학교를 붙는데 100점 만점에 30점을 받으면 붙는 거예요. 문제가 어려우면 그런 일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능 전에 원서를 한 장 정도 써보겠다고 생각을 하면 저 같으면 이미 정시로 갈 수 있는 홍익대를 쓰느니 혹시 모르니까 뭐 압니까? 제가 연대 전에 그 전날에 제가 수업을 한 게 그 다음날 시험장에 나오지 혹시 압니까? 저도 연대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성적이 지금 건대권인 것 같지만 사실 수학은 93입니다. 수학 성적으로 보면 연대 지원하는 학생들하고 삐까삐까한 겁니다. 이것보다 96 이렇게 되는 연대 잘 안 가요. 그러면 근데 사실 연대를 논술로 보는데 국어 실력, 탐구 실력 다 상관없고 그럼 저 같으면 연대 상관없고 그 다음에 그는 얘가 건대 경희대쯤 간다고 생각을 하면 수능을 이거보다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아래쪽 대학교도 원서를 써놓는 게 좋겠네요. 수능 망했을 때. 그래도 그러면 이제 건대 경희대 이렇게 써놓거나 아니면 진짜로 안 좋아졌을 때를 대비해서 인하대 이런 데 써놓든가 뭐 이렇게 하면 인하대는 또 멀어서 준비할 시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쪽으로 한 2개 정도 원서를 쓰고 나머지 원서 한 3장 남았네요. 그거는 수능 끝나고 보는 자기가 갈 수 있는 대학교보다 위쪽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하는데 중대 요 안에서 한 3장 정도 골라서 쓰면 그 정도면은 수시 원서를 적당하게 잘 썼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학생은 100분 이하기 255입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은 근데 수학도 좀 안 좋은 편이에요. 얘는 딱 어디 붙을 거냐면 이제 뭐 숭실대, 광운대 이런 서울에 있는 사회대 대학교를 좀 아래쪽에 있는 대학교 있잖아요. 그런 대학교들을 붙을 수 있는 성적권일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수시 어떻게 쓰면 될까요? 수능을 잘 못 봤을 때를 대비해서 숭실대, 경희대, 숭실대, 광운대, 뭐 국민대 요 정도에서 원서를 한 2장 쓰고요. 나머지 4장은 요거보다 위쪽 대학교를 쓰는 겁니다. 그럼 그때 이제 쓰게 되는 게 건국대, 동국대 이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수능 전에 홍대 정도는 한번 두들겨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수능 전 왜 제가 두들겨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요. 수능 전에 연대를 보러 오는 친구들하고 수능 후에 고대를 보러 오는 친구들하고 누가 더 잘할까요? 수능 전에 연대를 보러 온 친구들은 나는 정시론 연대를 못 간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친구들. 걔네들 고대 원서 쓸까요? 고대 원서는 꽤 잘하는 애들도 다 씁니다. 왜냐하면 수능 못 봤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훨씬 잘한다고 하더라도 연대는 안 써야 됩니다. 잘하는 친구들. 왜냐하면
연대는 붙으면 수능 전이라서 붙으면 가야 돼. 근데 고대는 수능 뒤잖아요. 수능 잘 봤으면 시험을 안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고대 원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은 많은 경우에 자기가 예상하는 것보다 안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안타깝게도 더 많기 때문에 걔네들이 연대는 시험 안 보는데 고대는 시험 보고 상대적으로 좀 잘하는 친구들이요. 그래서 평균적인 퀄리티로 보면 저는 연대와 고대 비교하면 고대 시험 보는 친구들이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능 전에 자기가 두들겨볼 만한 기회가 있으면 그거 두들겨보는 거 저는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서를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더 큰 기회가 있는 특수한 경우가 살짝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를 너무 열심히 설명을 드리면 전 제가 사기꾼 같아서 안 돼. 왜냐하면 이 학생 봅시다. 100분이 한 213명. 당연히 어머님들한테 드림표에 있지 않은 성적입니다. 어머님들한테 드림표에 있지 않은 성적이에요. 인서울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경기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얘는 수학이 90입니다. 얘 논술로 어디를 붙었냐면 동대화공을 붙었어요. 이 성적을 가지고. 근데 사실 저는 되게 잘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수학 90이 같으면 더 잘 갔을 수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수리논술로 수학 실무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 봅시다. 얘는 수리논술을 좀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215. 그 다음에 수학이 90. 얘는 이거 다 붙었습니다. 6개 원서를 쓴 것 중에 4개를 붙은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이제 수리논술을 경쟁을 때문에 어차피 로또고 운이고 절대로 아닙니다. 저렇게 잘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 4개를 붙기도 하는 겁니다. 6개 중에. 마지막에 진짜 골치 아프죠. 186, 100분이야. 수학도 85. 이 연대 화학과 붙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마지막 건 조금 그게 있습니다. 얘 잘하는 애거든요. 되게 잘하는 애인데 어떤 게 있냐면 얘가 객관식 시험에 대한 적응력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은 수능은 기본적인 패턴에 대한 암기가 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타임어택이라서. 그러니까 수능을 되게 잘 보기 위해서는 전체 문제의 80% 정도는 이미 아는 문제를 해야지 시간 안에 승부를 볼 수 있거든요. 얘가 그런 쪽에 공부를 잘 안 해본 친구인 거예요. 그런데 논술에는 그거 필요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점 만점에 한 절반 좀 넘게 붙을 수 있는데 시간 넉넉하게 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 한 반 맞춰봐라 이런 시험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런 쪽에 오히려 적응이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대화학과를 붙이게 됩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지금 고민을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안정적인 선택은 정시에 기반한 수시고요. 내가 아래쪽을 몇 점 이상은 정시로 그어놓고 그 위쪽에 있는 대학교를 수시로 붙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셔야지 만약에 많은 게 실패한다고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 뒤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만약에 수리논술에 실패한 경우 그 뒤가 없죠. 그죠? 제가 보내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걸 제가 강조드리는 경우가 뭐냐면 학생들이 흔히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가 그 선택과 집중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대단한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학생들 많이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요.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선택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 수학이 표준적 수가 크니까 수학에 올인해 볼랍니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수학 성적이 오르지 않고 국어 성적만 떨어지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봐서 저는 지금부터 수학에 올인, 수리논술에 집중하고 뭐 이런 거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정적으로 수능 지금 준비하는 대로 준비를 해서 내가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여기까지 갈 수 있겠다를 9월에 조금 더 높여놓고 그것보다 위쪽에 있는 대학교를 후들려 패기 위해서 수리논술을 지금부터 준비하겠다. 이게 제가 권하는 작전이고요. 그 다음에 9월에도 만약에 이 성적표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수업을 하다 학생들한테 이 표를 보여주니까 학생 하나 갑자기 눈을 반짝하잖아요. 선생님 마음이 두근두근 거려요 하더라고요. 안 되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는 패턴을 잃어버리는 게 안 좋으니까 일단 이런 케이스도 있되 이쪽에 너무 중심을 두고 계획을 잡으시면 저는 보내드리다가 육모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논술 선생인데 육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6월 모의고사가 어땠나? 6월 모의고사 어려웠나요? 쉬웠나요? 쉬운 것 같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1등급 커트라인이 똑같이 84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 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학생들이 28, 29, 30을 3개를 다 제끼는 게 디폴트가 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실제로 문제를 뜯어보면요 28번이 계속 오래요. 근데
28번이 어려우니까 29번부터는 주관식이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28번에서 막히니까 29번부터의 주관식을 맞출 엄두를 잘 못 내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남들도 많이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그런 패턴이 있고 28번이 제일 어렵고 29번이 제일 쉬워요. 학생들이 29번을 읽어보지 않습니다. 28번에 그래서 28, 29, 30을 3개 다 틀리는 게 좀 디폴트화 돼 있어요. 그래서 수능이 왜 어려워졌나 잠깐 그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능 진짜 어려워졌나요? 네, 여기 지금 앞에 대통령이 킬러 없앤다고 그랬잖아요. 난리가 난 거는 킬러를 없앤다 그런 다음에 학생들이 성적이 쭉 떨어져가지고 난리가 난 거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킬러가 제가 봐서는 킬러 없앤 거 맞습니다. 뭐 앞에 있는 그 대통령의 호불호랑 상관없이 그 사람이 킬러를 없애겠다고 한 거 그 약속을 지킨 거는 맞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킬러가 맞는데 학생들이 이거를 갖다가 입시학원에서 유형화해서 계속해서 파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 근데 사실 이거를 근본부터 따지고 보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 그런 걸 없애고.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왔던 문제들은 평균적인 난이도로 보면요 쉬워요. 예전에 저는 킬러는 그 위석분 30번 킬러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한 30분은 풀어야 돼서 30번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문제 없습니다. 안 나와요. 근데 왜 지금 학생들이 어려웠냐면요. 첫 번째로 문제가 어려워진 게 아니라 낯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수능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이 속으로 요까지는 수능 문제가 나올 거고 요거 넘어서는 건 수능에서는 안 물어볼 거야 하고 이제 생각하는 라인이 있어요. 그거 사실 저는 이거 좀 누구 뒷담화 까는 것 같지만 저는 대한민국 1타 수학 선생님이 지금 얘들아 이거는 수능에는 절대로 안 나오잖니 이거를 되게 열심히 말씀하시는 선생님을 학생들이 좀 그걸 선을 끊는 습관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수능이 지금 요 근래에 막 되게 어려웠다기보다 학생들이 안 본 유형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샌드위치 정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요 앞에는 계속해서 3점짜리로만 나왔어요. 근데 요 근래에 4점짜리로 요거 샌드위치 정리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됐거든요. 이 문제가 샌드위치 정리 문제인 줄 알면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긴 해요. 근데 샌드위치 정리 4점짜리 문제를 학생들이 본 적이 없고 제 기억에 이게 2014년인가 7년에 나오고 그 뒤로 샌드위치 정리 4점짜리가 작년부터 처음 나오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본 적이 없고 낯설어요. 그러니까 이걸 킬러라고 늦기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안 풀어본 문제. 두 번째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싫지 않나요? 점수 조건, 자연수 조건. 여기에 치가 떨려 해야 사실 이제 수능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이게 문제 점수 조건, 자연수 조건을 달고 있는 문제 비중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근데 좋은 거잖아요. 왜 실수보다 점수 자연수 훨씬 쉬운 거 같아요. 근데 이것만 달면은 학생들한테 뭐를 물어보냐면요. 귀납득 사고를 물어보는 건가? 귀납득 사고가 뭐냐면 이거 문제를 딱 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연수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에 아 여기다 1 한번 대입해보고 2 한번 대입해보고 3 한번 대입해보고 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먹겠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풀리는 문제들의 비중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거 미적분러들한테 좀 불리해요. 이게 왜냐하면 오히려 확정하는 친구들은 1 해보고 2 해보고 이렇게 해서 경을 세하는 거 익숙한데 특히 미적분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이거에 반대 사고가 그러니까 연역적인 사고에 훨씬 더 익숙해져 있는 친구들이 미적분을 많이 푸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굉장히 약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수열 15번 저번식 문제가 나오면 어려운 거랑 사실 비슷한 맥락에서 이게 학생들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고일 수학 연기가 높아졌어요. 예전에 저기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수능 문제를 풀다가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되면 학생들이 이건 계산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빠꾸를 하는 게 정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수능 문제를 풀 때 계산으로 학생들을 괴롭히는 일이 잘 없어서 그래요. 근데 요새 근해 공식 써야 되는 일은 비일비재하고 그 다음에 고차 방정식, 3차, 4차 고차 방정식을 풀 수 있어야 되고 3차, 4차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런 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지 쉽게 풀리는 문제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이거 다 1학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잘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학생들이 수능이 조금 힘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월 모의고사에 학생들이 제일 어려웠던 미적분 주의 4개를 보겠습니다. 이거 학생들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문제. 이거 3도급이라고 이제 학생들이 지칭을 하는 건데 얘가 왜 안 나오냐 하면 이 다음에서 되게 중요한 이론이 이게 하나 있거든요.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1이다. 이게 하나 있는데 학생들이 자꾸 얘를 갖다가 혹시 이거 어차피 극한 b가 1이면 요거 그냥 세타라고 써도 되는 거 아닌가? 사인 세타를 자꾸 세타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도 답이 다 맞아요.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교과 과정을 막 어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거 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모의고사 보기 얼마 전에 이 문제로 수업을 하면서 3도급 문제 이거거든요. 이 극한값 구하는 건데 이거 논술에서는 당연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짓을 하면 감점하면 되거든요. 논술. 수능은 잡아내볼 거면 이제 논술 감점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같이 설명했던 게 뭐냐면 대학교에서 각을 이용해서 길이를 표현하는 능력은 정말 포기하기 힘든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세타를 0으로 보내는 그 대신에 미분을 시키거나 적분을 시키는 유형은 여전히 굉장히 유효하니까 그거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저 미분시키는 유형 세타에 대한 식으로 그 다음에 미분시키는 유형. 그래서 이게 27번에서 저는 되게 쾌재를 불렀는데 풀어보니까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요 학생들이 대부분 다 맞췄겠더라고요. 제일 어려웠던 28번입니다. 이렇게 생긴 문제를 학생들 제가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생긴 문제를 뭐라고 하냐면 함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함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이 식은 f에 대해서는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f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x에 대해서는 어떤 x에 대해서도 이게 성립해요. 그럼 이건 뭐냐면 x에 대해서는 항등식이에요. 저희가 이게 좀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걸 3시간만 한 회차에 붙여서 후에 봤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항등식 이론이 기본이 되는 거고 그래서 교과지식 연산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면은 미분, 적분, 극한 등등을 해도 어차피 똑같은 식이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문제에 보니까 이계도함수를 가진다고 그랬네요. 좋네요. 예, 교과를 활용할 수 있는 조건 이계도함수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2번 미분하면 됩니다. 그럼 이 문제가 풀립니다. 저는 학생들이 이 문제가 되게 반가웠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이것도 똑같이 거의 비슷한 문제를 저희 수업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맞춰줬다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다른 선생님도 다 가르치는 거라서 이거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도 수업했다고. 30번. 이 문제가 학생들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아이를 갖다가 HX라는 새로운 함수로 주고 따로 식을 줬으면 학생들이 이거 풀었을 거예요. 학생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합성함수 실력에 비해서 되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저걸 합성함수 형식으로 안 줘서 그래요. 그래서 저기 EBS 해설집을 보면 안에 있는 이 아이를 HX라 주면 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했는데 학생들이 그런 거 해본 적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함수를 정의를 해야 되면 일단 수능에서 굉장히 낯선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바로 그 앞 시간에 이거를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를 갖다가 이 아이를 다른 함수로 놓을 수만 있으면 이 문제는 해볼 만한 문제가 되는데 수능 같았으면 대체로 저거를 함수 이름을 줬을 거고 저게 만약에 함수 이름을 안 줬으면 킬러겠지. 수업을 했는데 딱 그대로 나오고 예. 이 정도면 저는 미적분 뒤에 4개 다 맞춰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논술 배운 친구들은 수능을 잘 봤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논술 가르치면 그거 되게 많이 보는데요. 예, 논술 시험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막 쫓아오고 선생님 그때 수업했던 그거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 잘 봤겠네? 붙었겠네? 아니요. 그냥 그대로 나왔다고. 이런 친구들 생각 되게 많습니다. 제가 한번 가르쳤다고 그게 학생들 머릿속에 들어가지면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이제 수능을 어려워하는 표를 두고 보면 이런 것들을 제일 열심히 학습을 할 수 있는 계제는 논술인 게 맞습니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새는 어머님들이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구수학번이거든요. 96년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 연배 같으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수능도 보고 정시로 대학교를 보려면 정시에서 공부사도 봤습니다. 99사학번부터 96학번까지. 저는 고3 때 어떻게 했냐면요. 96학번이니까 수능 3세대예요. 저는 고3 때 수학은 수능을 놨습니다. 왜냐하면요. 기출문제도 2년치밖에 없고 기출문제라고 해봤자 수능 기출문제 2년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수능이 뭔가 좀 이상하게 정석에서 풀던 거하고 다르게 뭔가 좀 IQ 테스트 같은 거예요. 문제가 좀. 그래서 이거 공부한다고 느나? 하고 그래서 수능을 고3 때 제꼈어요. 대신 뭐였냐면 모의고사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죠. 어차피 수학이니까 공부사 하다가 보면 따라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전 고3 때 수학은 모의고사 공부했어요. 수능을 잘 봤으니까 대학을 갔겠죠.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또 그런 효과를 내기가 좋은 시기가 아닐까 하는데 학생들이 수능 문제 패턴 너무 지나친 패턴화 때문에 이게 낯선 시기 같으면 이 너무 지나친 패턴화 그 바깥에 있는 것들은 공부를 하기에는 논술이 훨씬 좋은 주제이기도 하다는 거죠. 아까처럼 수능 공부해서 논술에서 도움을 받고 논술을 공부를 해서 수능을 도움을 받기에 사실 굉장히 좋은 시기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발 수능을 중심으로 둘 것이냐 논술을 중심으로 둘 것이냐 자야계 같으면 사실 그 고민을 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같이 잘하는 전략으로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시에 기반한 수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랑입니다. 저한테 수업 듣고 있는 재수생인데요. 저희가 저기 4월 덕프가 이제 메가랑 대성이랑 같이 보는 모의고사죠. 거기서 수학 1등 했다고 저한테 자랑하는데 이제 립 서비스 하는 겁니다. 논술하니까 수능에 큰 도움이 돼서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건데 자랑하는 겁니다. 논술 열심히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수능도 잘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뭘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정시에 기반한 수시 말씀드린 거예요. 정시 요 정도 하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리논술하고 정시하고 좋은 영향을 주고받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수리논술은 어떻게 하면 붙을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립니다. 물 조금만 마시고. 누가 논술을 준비해야 되나요? 저는 다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브리바디. 이건 정말 예외가 없습니다. 합종으로 6장을 다 쓸 수 있는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다 논술을 쓰는 거예요. 다 정시로 어디까지를 갈 수 있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높은 대학교를 두기 위해서 논술을 쓰는 거고 그 다음 내 성적이 실제로 지금 조금 남는다고 할지라도 수능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수능에 잘 못 봤을 경우를 대비해서 논술 원서를 쓰는 거고 수시 원서 6장은 다 쓰는 겁니다. 끝까지 한 톨도 남기지 않고 6장을 다 쓰는 건데 학생부로 대학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그거는 보험용으로 낮은 대학교를 쓰건 아니면 열심히 준비를 해서 더 높은 대학교를 가기 위한 기회로 쓰건 모두가 다 논술을 준비하면 됩니다. 자, 이 친구 제가 기억이 나요. 얘가 저희가 수명여대를 보는 친구들이 되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수명여대 파이널을 대치동 한 군데서만 했었어요. 작년에 대치동 한 군데서만 했었는데 학생들이 문제 푸고 보니까 군계일학이 하나 있더라고요. 엄청 수명여대 보는 친구들은 대체로 수학은 3등급 4등급 이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이가 되게 잘하길래 너 약대 쓰니? 그래서 걔한테는 불러가지고 약대할 때는 이거하고 다른 것들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 같은 것들을 물어보는데 물어보는 방식을 이렇게 바꾸면 이것만으로 난이도가 충분히 올라가고 수명여대 약대는 그런 식으로 난이도를 올리는 타입이니까 그런 거에 신경을 더 써서 읽어봐라. 잘하는 학생들이 그런 거 가르쳐서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한 큐에 수명여대 붙은 친구입니다. 자랑입니다. 이거 수명여대 그래서 한 명 가르쳐서 한 명 붙였으니까 합격률 100% 수명여대. 이 친구들 저는 이런 타입의 학생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대체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고대 정도 갈 수 있는 성적입니다. 고대 정도 갈 수 있는 성적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근데 실제로 논술도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연대를 붙은 케이스입니다. 근데 한 단계 정도 올려갑니다. 그렇죠? 학생들이 이런 류의 살려고 노력을 지금 많이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좋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입시에도 일어나 저러나 어떻게 되든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약간입니다. 약간해요. 그 연대화학과 붙은 특이하네. 이 친구 같으면 실제로 정시로는 건대 컴공 정도를 갈 수 있는 친구인데 논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디 붙었냐면 고대 상고 여기를 붙은 친구. 하여튼 합격 사례가 이거 너무 오래 자랑하고 있으면 재미없으니까요. 그 자료가 아마 어머님 손에 있으실 테니까 나중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랑
잘하는 친구들이 논술을 준비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서울이 간당간당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논술을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건대 이상의 대학교를 가게 되는 케이스가 사실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 레벨의 친구들 수능술 열심히 준비 잘하는 케이스가 드물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학생을 대학교를 보내는 게 조금 더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는 친구들만, 잘하는 애는 논술 아니어도 좋은 대학교 가기는 갈 테니까요. 한 개 정도 높이해서 가면 좋은 거지만 어쨌거나 자, 선박인원 이 논술이 적다는 소문이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숫자 장난이게요. 이제 언론에서 논술 선박인원을 3%인가 4%인가 이렇게 발표를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숫자 장난인 게 뭐냐면 논술을 전국의 모든 대학교에서 뽑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관심 있는 상위권 대학교, 수도권하고 서울의 대학교들 주로 논술, 지방에서 논술을 보는 대학교는 경북대, 부산대 이런 지방의 메이저 캠들만 봅니다. 그러면 그 학교들만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올해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10.8이 아니라 14%까지 나오더라고요. 많은 거죠. 그렇죠? 생각보다 많이 뽑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가 얼마나 뽑을 것 같으세요? 정시가 대교협 자료로는 20% 정도 뽑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숫자 장난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으로 내려가면 정시를 많이 뽑으면 빵꾸가 자꾸 나거든요.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가면 수시로 다 뽑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한 수치이기 때문에 한 20% 이렇게 발표를 하곤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이제 수도권 지역 대학교들 중심으로 보면 정시 공개 한 40% 정도 됩니다. 논술도 14, 15% 정도 되니까 그거에 비해서 되게 적은 거는 아닙니다. 수능 준비할 시간도 부족한데 제가 이런 고민을 안 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논술을, 수리 논술을 공부하고 있는 모든 시간은 마찬가지로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수능 수학 공부하고 있는 시간들도 다 마찬가지로 수리 논술을 일어나서나 같이 공부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쵸. 이런 것들.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기하, 대수, 그래프 해석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수학 실력이거든요. 근데 수능도 그런 걸 학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논술에서도 그런 거를 굉장히 깊이 있게 학습을 하는 학문입니다. 저는 제 생각에 수능하고 논술의 제일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수능은 일어나서나 타임어택을 가르치는 수업. 그래서 일어나서나 수능 강사라는 사람들은 유형을 분류하고 그 다음에 이 유형을 빨리 풀기 위한 테크닉을 학생들한테 주입하고자 노력할 수밖에 없는 숙명 같은 게 있습니다. 타임어택입니다. 저희는 뭘 가르치냐면요. 저희는 수학은 어떤 문제든 이렇게 하면 이 단원에서 출제되는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는 이렇게 하면 항상 풀려를 학생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제가 들어오실 때 어머님들한테 책을 한 권씩 드렸습니다. 이게 저희 교재거든요. 그거 그냥 보시라고. 저희가 생각보다 교과 과정이 없는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요새는 논술이 오히려 교과 과정이 더 엄밀합니다. 교과 과정이 있는 걸 가르치는데 그 내용을 학생들이 항상 풀 수 있게 만들려면 어떤 식으로 사고를 정리를 해줘야 될지를 저희가 매주 어마어마하게 고민해서 교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학생들한테 논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수능 수업을 해가면서 기본적인 패턴들을 익히는 것들은 해둬야죠.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패턴화되지 않은 문제가 자꾸 튀어나와서 학생들이 미적분을 3개씩 제끼는 상황 같으면 이렇게 하면 항상 풀려라는 수학에서 원칙을 논술을 통해서 같이 해놓는 것은 당연히 수학 실력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같이 준비하는 거고 논술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일주일 육모 보고 나면 이런 친구들이 선생님 아무래도 정신 안 될 것 같으니까 노수 한 일주일에 3번 하는 판 좀 깔아주세요. 뭐 이러는 친구들이 생기거든요. 저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논술은 이게 저희가 흔히 하는 말인데 가늘고 길게 해가 좋습니다. 지금쯤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조금 더 빨리 하면 좋았고요. 시작을 해서 가늘고 길게 일주일에 하나씩 주제들을 정리를 해 나가다 보면 논술 시험을 보기 전까지는 어쨌거나 수학에서 필요한 주제들은 한 바퀴를 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능이란 병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논술 경쟁이 후덜덜 하잖아요. 막 100대1 넘어간 데도 있고. 자, 이것도 예를
들기가 성균관대가 예를 들기 좋아서 성균관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생 A라는 학생하고 B라는 학생하고 C라는 학생이 성균관대 원서를 써놨다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근데 실제로 수능을 보니까 A라는 학생은 수능을 2, 1 이렇게 받았어요. 국수 영탐 2, 2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B라는 학생은 2, 3 이렇게 할까요? 2, 3, 2 이렇게 받았어요. 그 다음에 C라는 학생은 3, 3, 2 이렇게 받았어요. 자, 이런 친구들 다 성대모사 씁니다. 이렇게 잘하는 성대모사 쓰나요? 성대 수능 뒤에 보잖아요. 수능이 잘 안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뭐 의대 원서를 한두 개 쓴다고 할지라도 위에서부터 생각해보면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내장이니까 내장을 쓰려고 하면 성대까지 그냥 걸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저성적인 있는 아이들은 성대 원서를 다 씁니다. 얘 시험 보러 올까요? 시험 보러 올까요? 아니 얘 고대 붙어요. 얘 고대 붙어요. 시험 보러 안 가요. 시험 보는 경우가 있죠. 입시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서 그냥 학교 선생님들은 4년대학교 입학률만 중요하니까 그러면은 4년대학교도 못 간다 겁주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겁먹고 가가지고 붙어서 온 친구 가끔 봤어요. 그럼 안 돼요. 얘 시험 보러 안 가야 돼요. 얘 시험 보러 갈까요? 얘 가야죠. 얘 지금 정시로 오셨으면 건대쯤 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듯이 그 정도 성적입니다. 그죠? 건대쯤 쓸 것 같은데 어쨌건 성대 최저는 맞춰놨잖아요. 그러면은 수능 끝나고 성대에 목숨 걸고 도전해봐서 더 높은 데를 붙으면 좋은 거니까 성대를 붙고 올해 입시를 끝내겠다고 계획을 잡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얘 시험 보러 올까요? 올 수도 있죠. 올 수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합부라고는 상관없어요. 최저를 못 맞췄거든요. 그러면 이만큼의 원서를 쓴 학생 중에 얘네는 시험을 보러 안 옵니다. 수능 잘 본 애들 시험 보러 안 와요. 수능 못 본 애들도 시험 보러 안 와요. 그러면 시험장에 들어온 친구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친구냐면 최저는 맞췄고 그 다음에 그 학교는 정시로 못 가고, 그러니까 수능 대박이 나서 그 학교 정시로 갈 수 있는 친구들은 시험 보러 안 오고, 그 다음에 못 맞추는 애들도 빠지고. 얼마 정도 남을까요? 많이 남은 것 같으시죠? 아니요, 다 3분의 1 정도 남습니다. 저기 서강대학교 수학과 졸업기가 학생도 많이 안 뽑는 대학교라서 111대 1이었는데 실질 경쟁률은 33대 1. 그 다음에 경희대 56대 1인데 위에 밑에 쳐내고 나니까 24대 1, 44대 1이면 19대 1 되는 겁니다. 항공대 19대 1이었는데 실제로 6.3대 1. 딱 그 정도죠. 3분의 1 토막쯤 납니다. 대체로. 잘 본 애들, 못 본 애들 다 빼고 나면 3분의 1 토막쯤 납니다. 여기서 토막이 별로 안 나는 대학교가 어디냐면 인하대학교 같은 데인데 여기 최저가 없습니다. 그러면 위쪽에 있는 얘네가 빠져나가지 않을 겁니다. 얘네는 똑같이 시험 보러 안 오겠죠. 그래서 얘네는 어떻게 되냐면 대체로 경쟁률이 3분의 2쯤 나죠. 그쵸? 딱 칼같이 3분의 2쯤 나요. 그 다음에 의예과는 최저가 있습니다. 660대 1이었는데 71대 1로 한 90% 줄어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머님들이 보시는 경쟁률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에서 3분의 1 토막내면 딱 맞습니다. 실제 오늘 시험장 사진 보세요. 여기 두 명 앉은 친구가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이 다 한 줄에 한 책상에 하나씩만 앉도록 배정된 것도 아니고 이쪽 다 함께 배정된 책상이라는 거예요. 원서 쓴 친구들 이만큼밖에 시험을 안 해요. 이만큼밖에 안 해요. 이만큼밖에 안 해요. 텅텅 비어요. 실제로는 시험장에 들어온 친구들은 어머니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무섭게 생겼지만 보이는 것보다는 그렇게 무서운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시험이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서 안 좋은 건가요? 제가 재작년인데요. 제가 이제 수능 한반쯤 가르치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능을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9월 원서 마감일이 있길래 얘들아 이거 오늘 원서 마감일이니 원서 다 썼니? 하고 물어보니까 학생 하나가 쭉 쳐다보고 아니 수능도 안 봤는데요 선생님 무슨 원서를 씁니까? 이러더라고요. 수시 원서 마감일날. 그래서 야이 미친 XX 하고 붙잡고 나가가지고 얘네들이 흰벽에 세워놓고 제가 핸드폰으로 사진 찍고 제 카드로 결제해서 아무데나 원서를 6장 뿌렸어요. 잡고 나가. 근데 뭐 그때 정신머리가 그런 학생이니까 부산할 리가 없겠죠. 그냥 다 전과목다 4등급 5등급 하는 친구인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디를 붙었냐면 아주대학교를 붙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서를 쓰고 나서 9월달부터는 저한테 논술을 조금 배웠겠죠. 논술을 조금 배웠는데 그래서 학생한테는 제가 생명이
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그거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오는데 괜찮아 열심히 했잖아 축하해 이야기하고 속으로는 뭔 생각을 하냐면 아주대학교 문제 더럽게 어려운 애 뵙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대학교를 시험 보러 온 학생들은 대체로 수학이 2등급인 친구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3등급, 4등급. 3등급은 잘하는 친구들이고 얘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문제가 특정 난이도를 넘어가고 나면 의미를 좀 있습니다. 그럼 어떤 학생들이 붙을까요? 논술 좀 몇 번 써봐가지고 거짓말로라도 칸 채우고 문제에서 요까지는 알아먹었다고 티 내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붙는 거예요. 걔 붙은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4등급, 5등급. 문제가 어려우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상위권 대학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상위권 대학교 중에서 학교 레벨에 비해서 문제가 좀 쉽게 나온다 싶은 학교가 성균관대가 있거든요.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온다 싶은 학교가 한양대학교가 있어요. 근데 경험적으로 저는 그런 학생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보고 와서 학생들이 막 잘난 척하면서 이러고 들어와가지고 쌤 저는 이제 성대생입니다. 저를 성대생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잘난 척하는데 나중에 보시면 딱 떨어지고 연락도 안 되는 이런 친구들 학생 비율이 상대가 높아요. 문제가 쉬운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쉬우면 나한테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학생이 붙어서 선생님 붙었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속으로 축하해 해놓고 속으로 네가 막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학교가 오히려 한양대학교가 이제 그런 비중이 높습니다. 문제가 어려운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니네 학교 전교 1등은 그 시험장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니네 학교 전교 1등은 니하고 같은 시험장에 들어와 있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그 시험장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의 레벨은 다 거기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붙을까요? 그냥 옆에 앉아있는 것보다 10점 더 받으면 5점에서 10점 더 받으면 붙을 겁니다. 논술에서 새끼 문제 하나가 보통 이제 기내지 문제 중에 기에 해당하는 새끼 문제 하나가 보통 10점쯤 됩니다. 그러면 남들이 얼어있을 때 자기 알아먹은 데까지 끝까지 부분적으로 다 획득을 할 수 있으면 문제가 꽤 어려우면 충분히 해보는. 그거 아까 4등급 5등급 한 친구한테 그거 세뇌시키고 그거 어차피 니 풀 수 있는 문제 아니니까 알아먹은 데까지 일단 칸이라도 구라도 좋으니까 칸을 다 찍으면 나 그거 이제 세뇌시켜서 보내는 거야. 그것만 해요. 그러니까 붙더라고요. 문제가 어려우니까 가능한 일. 제가 또 저기 대치동에 맘카페 중에 유명한 데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논술 게시판에 어떤 어머니가 이런 걸 쓰셨더라고요. 우리 애가 국민대를 준비를 하고 싶은데 수리논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수리논술을 1등급은 나와야 수리논술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애가 아직 1등급이 안 나와서 수리논술을 시작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잘 그 글을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수학 1등급 도대체 왜 국민대를 시험을 보니까? 그쵸? 그런 친구들은 아니요 그냥 지금 자기가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조금 위에 있는 대학교를 이제 10월 보기에서 논술을 보는 거고 문제가 만약에 과도하게 어렵게 나오면 부분점 수능 같아도 붙습니다. 그게 아래쪽 대학교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연대도 작년에 20점 30점 받고 붙은 애들이 있다니까요. 문제 어려운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제 얘기를 들어볼까요? 제가 아까 본고사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본고사 볼 때 수학을 8문제가 나왔던데 2시간 동안 8문제를 푸는 시험이었어요. 8개 2시간. 좋은 것 같죠? 문제가 더럽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8문제 중에 3개 못 풀었어요. 아니 5개 풀어서 냈어요. 그래서 이러고 이제 뒤에서부터 이제 걷어 나오겠죠. 근데 뒤에 앉은 전 처음 보는 사람이죠. 뒤에 앉은 사람이 제 의자를 바로 툭툭 차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러고 쳐다보니까 문제 되게 어려웠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저 3개나 못 풀었어요 하니까 뒤에 앉은 얼굴이 새파래지더라고요. 붙었구나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어려운 게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학 실력이 비슷한 친구들끼리 시험을 보는 거고 문제가 어려우면 내가 파악한 데까지만 칸 채우는 걸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내신형. 자, 내신 1등급 받으면 그러니까 동국대가 20점이 내신 성적인데 1등급 받으면 20점 줍니다. 2등급 받으면 19.64점 줍니다. 0.6점 깎기. 0.06점 깎기. 3등급 받으면 뭐 19.86점 줍니다. 이거 깎이는 게 없네요. 왜 이럴까요? 첫 번째로는 내신 전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굳이 내신 전형 내신을 많이 볼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위쪽 대학교로 갈수록 사실 조금 더 심한 경향이 있는데 내신을 많이 반영을 하면 특목고 애들은 못 봐요. 그래서 이따구로 짭니다 표를 맨날. 그래서 여기서까지 10점 차이 내야 돼요. 어디서부터 점수가 떨어지나요? 여기까지 사실 4 똑같고 여기서 갑자기 한 2점 넘게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3점 넘게 떨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팍팍 깎아가지고 시점 차이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표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내신 안 볼 거야. 야, 근데 6등급은 좀 그렇지 않니? 라는 걸로 보여요. 대체로 학교들이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6등급, 7등급 나오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럼 6등급, 7등급 논술 쓰면 안 되나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점 차이죠. 아까 논술을 생기 문제 하나 5점 10점이라니까요. 저는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논술 100인 대학교도 이만큼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학생이 지금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은 논술을 시작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선택 과목이요. 예, 이제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택 과목의 미적 적통 기하를 이제 보는 학교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상위권 대학교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은 기하 확통을 피해서 6장의 원서를 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요. 구위권 대학교들에서도 이제 기하 확통을 피해가지고 원서를 쓰다 보면 원서가 지나치게 강제가 되는 면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학교 내신할 때 한 번쯤 봐뒀으면 굉장히 감사합니다. 학교 내신할 때. 학교 내신도 나는 기하 확통을 제꼈어요 하면 그것도 좀 보여줄 수 있지만, 근데 기하 확통이 출제가 돼서 미적분하고 같은 비중으로 출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상위권 대학교 전체에서 통계를 좀 내봤더니 100점 기준으로, 그러니까 수상하, 수원수투, 미적은 사실 한 개의 과목이거든요. 전체 문항 중에 70% 정도가 그쪽에 미적분 라인에서 나오고 확통 기하 합해서 30%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확통 기하 문제가 예전보다 쉬워져요. 대학에 따라서는 진짜로 센 수학 A에 있었을 법한 초점의 방정식을, 초점의 좌표를 구하고 준선의 방정식을 구하시고 이딴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하 확통이 대학교들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입시 체제하에서 미적분하고 기하하고 확통을 다 잘하는 학생들을 뽑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대학교도 인정을 해서 그러면 뭘 잘하는 학생을 뽑고 싶을까요? 미적 잘하는 학생들을 뽑고 싶겠죠. 그래서 기하 확통은 허들은 점점 낮춰지는 중입니다. 근데 기하 확통을 보는 학교를 시험을 보는데 아예 모르면 안 되는데, 아예 모르면 그건 불가능한 얘기니까 알긴 알아요. 근데 미적분하고 같은 비중을 가지고 출제되지는 않으니까 얇고 넓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바퀴 돌면서 어쨌거나 한 번씩은 모든 주제를 다루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 과목도 준비되는데 안 하면 못해요. 열심히 할 필요는 없는데, 안 하면 못 붙는 것도 맞는 일이에요. 수련술 시험 특징이요. 예. 증명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주로 이제 막 증명 문제가 어떤 게 학생들을 괴롭히냐면 규律법이 나오고 수학적 기납법이 나와요. 규律법이 뭐냐면 이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명제단원에서 결론을 부정하면 어딘가 모순이 생기는 걸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를 규律법이라고 합니다. 루트 2가 무의수임을 보이죠. 그게 규律법이에요. 그 다음에 수학적 기납법이 출제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논술 수업할 때 이거 나오면 이렇게 보고 붙었다고 생각하라고 주로 이야기해요. 수학적 기납법이 증명하는 법이 좀 정해져 있어요. 틀리게 싹 다 정해져 있어서 할 줄 알면 이거 틀리기가 힘들어요. 할 줄은 알아요. 근데 지금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수학적 기납법이 빈칸 채우기 문제로도 안 나오는 첫째입니다. 학생들이 수학적 기납법을 엄청나게 못합니다. 빈칸 채우기 문제로도 안 나와요 이제. 그래서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직접 증명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면 나쁜 걸까요? 좋은 겁니다. 논술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다는 한에서. 그러면 기본적인 문법을 가지고 풀어내면 붙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나 공식 조건을 제대로, 예를 들어서 미분 가능성 집에 가서 학생들한테 지금 물어보면 학생들 너무 괴롭히는 것 같으니까 미분 가능 x 이퀄 a에서 미분 가능이 뭐니 하고 물어봐서 연속이고요부터 튀어나오면 자 처음부터 새로 공부하자 하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x 이퀄 a에서 미분 가능이 뭐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f 프라임 a가 존재한다고 끝나는 게 가장 좋은 점이고요. 연속 조건이 들어가는 순간 그거 정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이거 사실 조금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만 어머님들 그 설명을 드리기 힘드니까, 그래서 용어 정의, 공식 이런 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수능에서 잘 안 쓰이는 교과서 공식을 자주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평균값 정리 같은 건데 학생들이 평균값 정리 수능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수능에서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이게 평균값 정리 문제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래프 그리기서 대충 풀고 넘어가기 때문이죠. 수학에서 포기하기 힘든 주제들입니다.
근데 논술에서는 그걸 좀 더 표현과 정리 자체를 잘 쓰지 않으면 안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어렵게 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함수 방정식 수능에 잘 나오지 않는 유형 아까 28번이 이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근데 자꾸 요새 논술로 넘어와요. 여기 그렇죠? 잘 안 나오는 거 어딘가요? 샌드위치 정리 이런 것들 이제 수능에서는 안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자꾸 수능으로 넘어오는 주의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수능보다 계산이 좀 어려운 편이고 그림만으로 설명을 하면 감점됩니다. 그 다음에 호록으로 하는 공식 이런 거 쓰면 감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길고 그러니까 90분, 120분 동안 네 문제만 풀면 됩니다. 오래오래 고민해요. 대신에 다 맞출 필요도 없는 시험.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귀류법을 이용한 증명 문제입니다. 아까 루트 2가 학생들이 제일 많이 아는 게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시고 이게 귀류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좀 더 발전시킨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어머님들 이제 사진 찍으셔도 괜찮은데 어머님들 교재 다 어딘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수능에 쓰이지 않는 이라고 이제 써있는데 요새 자꾸 넘어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샌드위치 정리를 쓰는 거죠. 근데 이거는 조금 더 틀린 건 뭐냐면 그걸 갖다가 쌍곡선하고 엮은 겁니다. 수능하고 큰 차이는 이게 있는데요. 수능은 예를 들어서 수원 수투가 융합된 문제 잘 안 나와요. 융합됐다고 해봐야 수투에서 시그마 기호성도 가져다 쓰는 것 정도 나오는데 논술에서는 그걸 좀 자유롭게 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매개화된 복선에 학생들이 조각조각들을 다 배웠습니다. 매개변수 미분법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그 곡선의 길이 구하는 방법, 무등분석 이런 것들을 조각조각 배웠습니다. 근데 이거를 본격적으로 엮어서 문제를 만들면 수학 전체의 종합 예술 같은 느낌의 문제가 됩니다. 수능에서는 그 조각조각을 물어보지만 논술에서는 이거를 통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제가 되면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시즌 1은 겨울방학이었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전까지 시즌 2, 그 다음에 이제 시즌 3가 마무리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는 여기에서 파이널 12일 여름방학부터 수업을 하거든요. 아니 선생님 시작하는 김에 시즌 1부터 해주시면 안 되나요? 시즌 1부터 하면 여기까지 내려가려면 내년 여름에 논술 시험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파이널 12부터 수업을 시작을 할 거고요. 근데 이게 새로 시작하는 반이라는 걸 염두에 둬서 저희가 앞에 가르쳤던 것들 중에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걸 빠지지 않고 다 언급하려고 계획을 잡고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12강을 진행을 하고 나면 어머님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책 한 권이 1강 레벨의 저희 교재거든요. 그거를 12번 진행을 하고 나면 논술에 출제가 되는 거의 모든 주제들은 한 바퀴 다 돌았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게 수업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고요. 똑같은 시간입니다. 이게 원장님께서 그래서 이 시간에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일요일 저녁 6시 반부터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요.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관리 프로그램은 저는 이제 이게 다 저희를 볼 수 있는데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인스타 열심히 하지 않고요. 학생들하고 제일 많이 보는 건 전 밴드를 제일 많이 쓰는데 밴드의 용도는 이제 학생들이 불가피하게 수업을 빨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다시 풀어보다가 보니까 도저히 막혀서 질문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논술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보니까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한테 급한 질문을 하거나 이런 용도로 1대1로 대화를 하기 위해 쓰는 밴드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일 열심히 쓰고 있고 카페에 들어오시면 저희 프리티표와 관련된 거의 모든 자료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끝내도 될까요?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끝내고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은 남아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